문서 한 장이 대통령 25명을 움직였습니다. 그 작은 나라 따위가 대륙을 감당할 체급이 됩니까? 처음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세계 전문가들이 비웃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었죠.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무려 6,800만 명. 미국도 중국도 이미 손을 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줄의 발표가 끝나자 대통령 25명이 같은 곳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바로 한국의 서울이었죠. 한국이 내민 한 장의 종이, 그리고 적힌 숫자 32조 원.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 뒤에 숨겨진 조건이었습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찰스 웨이크필드입니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태어나 지난 25년 동안 아프리카 개발과 국제 원조 문제를 분석해 온 독립연구원이자 칼럼니스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한국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아프리카를 돕는다고 했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첫 생각은 가능성보다는 의문이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전자제품으로 유명한 나라였지만 대륙 전체를 뒤흔드는 인도주의 위기를 감당할 만한 국가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당시 식량 부족과 가뭄으로 고통받는 인구가 공식 집계만 6,800만 명이 넘었습니다. UN 세계 식량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영양실조 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이 2,70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잠비아, 짐바브웨, 말라위, 나미비아, 레소토, 이 5나라는 동시에 국가 재난 상태를 선포했고 농작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평균 45% 이상 감소했습니다. 전력 사정도 심각했습니다. 잠비아 전력의 약 83%를 책임지던 카리바뎀 수위는 가용 저수량 기준 8%까지 떨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평균 20시간 이상 정전이 반복됐습니다. 병원이 멈추고 냉장 시설이 멈추고 식량 유통망이 끊기면서 현장은 말 그대로 붕괴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위기는 보통 세계 최강국들이 개입해야 해결됩니다. 하지만 그때 국제사회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물가와 금리 문제로 예산을 축소했고 유럽은 전쟁과 에너지 위기로 여력이 없었으며 중국은 기존 차관 문제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부 아프리카 개발 공동체가 발표한 긴급 구호 요청 금액 55억 달러 중 실제 확보된 자금은 15%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던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솔직히 절망했습니다. 이 상황을 뒤집을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등장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 전쟁 폐허에서 출발한 나라,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서 시작한 나라, 그런 나라가 아프리카 전체를 돕겠다고 나선다는 말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국제회의장에서 몇몇 유럽 전문가들은 대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체급이 다르다. 좋은 의도는 알겠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사진만 찍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 말들이 당시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저 역시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아프리카 개발 현장에서 수십 년간 수많은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수십억 달러를 들여 만든 시설이 운영 인력 부족으로 멈추고 부품 조달 문제로 방치되고 몇 년 만에 고철이 되는 장면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결국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큰 선언을 하고 박수를 받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곧 산산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각국 정상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서울 방문 일정이 하나둘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외교 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움직이는 나라 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았습니다. 케냐,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우간다, 마다가스카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계속 늘어났습니다. 결국 확인된 숫자는 대통령과 총리를 포함한 국가 최고 지도자 25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지는 한국 서울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다. 이건 계획된 움직임이다.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곧 충격적인 방식으로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보여주기식 외교 행사일 가능성이 높다. 사진 몇 장 찍고 끝나는 회의일 것이다. 실질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다. 25년 동안 국제개발 현장을 취재하면서 이런 장면을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정상회의는 거창한 발표로 시작해서 모호한 약속으로 끝났습니다. 공식 성명서에는 늘 협력 강화, 지속 가능한 발전, 포괄적 지원 같은 문구들이 반복됐지만 현장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부터 이상했습니다. 회의 일정표를 살펴보니 단순한 정상회담이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세션, 식수 관리 세션, 농업 회복 세션, 전력 인프라 세션, 도시 개발 세션, 분과 회의만 12개가 넘었고 각 세션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물 관리와 전력 분야였습니다. 회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남부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향후 6년간 총 240억 달러 규모의 협력 프로그램을 이미 설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목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연차별 집행 계획, 분야별 배분 구조, 국가별 우선순위, 모든 것이 수치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식수 인프라 부문에는 전체 예산의 약 28%, 전력 및 수력 복원에는 22%, 농업 기반 회복에는 19%, 도시 인프라에는 17%, 기술 교육에는 14%, 이처럼 항목별로 이미 구체적인 비율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처음으로 당황했습니다. 이 정도로 세분화된 계획은 보여주기식 행사에서는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쉽게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출처를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자원공사, 모든 기관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고 각 기관의 역할도 분명히 나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미 사전 협의가 끝난 국가가 15개국 이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케냐,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모로코, 세네갈, 이 국가들과는 이미 기술 타당성 조사와 예비 설계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즉, 회의 이전부터 한국은 최소 2년 이상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의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런 규모의 프로젝트는 최소 5년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상당 부분을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자료를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개발 협력 기록을 살펴보니 2010년 이후 아프리카 관련 프로젝트만 총 430건이 넘었습니다. 총 투자 규모는 약 41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물관리, 홍수 예방, 관계 시스템, 상수도 개선, 정수시설 구축, 이 분야에만 전체의 37%가 집중돼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모잠비크와 모로코 사례였습니다. 모잠비크에서는 국가수자원 관리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고 홍수 피해 지역의 피해율을 5년 만에 42% 낮췄습니다. 모로코에서는 홍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연간 재산 피해를 평균 31% 줄였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국제기구 보고서에도 공식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 자료 속 한국이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조용히, 체계적으로 오래전부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회의 참가자 명단을 보던 중 익숙한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유엔개발계획, 이 기관들이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국제금융기구들이 공식적으로 감시 역할을 한다는 것은 투명성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형식적인 행사였다면 이 기관들이 참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회의는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다. 실행을 전제로 한 프로젝트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자료를 다시 정리하며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잡아 본 건 아닐까? 그리고 이 질문은 곧 더 큰 충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 제가 직접 본 장면은 지금까지의 의심을 완전히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른 대표단과 함께 경기도 화성으로 이동했습니다. 목적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 정수시설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정상단 3명이 직접 방문하기로 예정된 장소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정수시설 하나 본다고 아프리카 전체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수천 킬로미터에 걸친 강이 마르고 있고 수백만 헥타르의 농지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설이 아무리 깨끗해도 그 규모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조용함이었습니다. 거대한 설비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소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은 무인 자동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링 센터에는 수십 개의 대형 화면이 설치되어 있었고 각 화면에는 실시간 수질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탁도, 염도, 미생물 수치, 중금속 농도, 유입량과 배출량, 모든 정보가 초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관리자는 키보드 몇 번만 누르면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설은 하루 평균 약 11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식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인력 규모였습니다. 이 정도 시설을 운영하는데 근무 인원은 3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비슷한 규모의 시설은 보통 20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효율성이 차원이 달랐습니다. 설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시설에는 인공지능 기반 예측 시스템이 적용돼 있었습니다. 기후 변화, 강수량, 수질 변화, 소비 패턴, 이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정수 공정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구조였습니다. 예를 들어
폭우가 내리면 오염물 유입이 증가하는데 시스템이 이를 미리 예측해 약품 투입량을 자동 조정했습니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오차율은 평균 1% 이하로 유지됐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 주요 도시의 상수도 누수율은 평균 4% 이하였습니다. 유럽 주요 도시 평균은 18%, 아프리카 일부 국가는 40%를 넘습니다. 물 절반이 새고 있는 나라에서 이 기술은 사실상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시설 내부를 이동하며 저는 점점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배관에는 센서가 부착돼 있었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누수가 발생하기 전 미리 보수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장이 아니라 예방이 중심인 구조였습니다. 이 방식은 아프리카 현장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고장이 난 뒤에야 수리합니다. 그 사이에 수백만 톤의 물이 손실됩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회의실에서 운영 시뮬레이션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아프리카 가상 지역을 설정해 한국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5년 기준 식수 접근율 41% 상승, 농업 생산성 27% 증가, 전력 안정성 33% 개선, 수인성 질병 발생률 29% 감소. 이 수치는 세계은행 기준 모델을 적용한 결과였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보여주러 온 게 아니라 결과를 설계해 놓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프리카 정상단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미소뿐이었지만 점점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보좌관들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은 설명 자료를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가며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은 외교 의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라에서는 현재 인구의 약 46%가 안정적인 식수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강물과 웅덩이 물을 마시고 병에 걸리는 현실이 그의 눈앞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시설 투어가 끝날 무렵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전시용 기술이 아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시스템이다. 설계부터 유지 관리까지 이미 완성된 모델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준비되지 않은 채 아프리카에 온 게 아니다. 이미 모든 계산을 끝낸 상태였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제 마음속 질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능할까로. 그리고 그 답은 곧 더 거대한 무대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화성 정수 시설을 나오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누가 처음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결심했을까? 그리고 왜 한국이었을까? 자료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퍼즐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원래 물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연평균 강수량은 많지만 그 70% 이상이 여름철 2달에 집중됩니다. 산지가 국토의 약 64%를 차지해 빗물이 빠르게 바다로 흘러갑니다. 저수시설이 없으면 그대로 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상황은 지금의 아프리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오면 논이 갈라졌고 식량 생산이 무너졌습니다. 홍수가 오면
마을 전체가 떠내려갔습니다. 1967년 전국 평균 강수 부족률은 평년 대비 38%였습니다. 그해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21% 감소했습니다. 농촌에서는 식량 배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전기는 불안정했고 상수도 보급률은 전체 인구의 3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우물이나 공동수로에 의존했습니다. 오염된 물로 인해 장티푸스와 이질이 매년 수만 건씩 발생했습니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대 초반 수인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3명이었습니다. 한국은 물이 부족해서 가난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저장하고 관리하고 분배한다. 1968년 소양강댐 착공, 1973년 완공, 저수 용량 29억 톤,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후 충주댐, 안동댐, 태청댐, 합천댐, 1970년부터 1990년까지 대형 다목적 댐만 18개가 건설됐습니다. 이 댐들은 홍수 조절, 농업용수 공급, 발전, 상수도 공급을 동시에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관리였습니다. 초기에는 누수율이 30%를 넘었습니다. 물의 3분의 1이 배관에서 새고 있었습니다. 고장이 나면 고쳤고 망가지면 교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반복됐습니다. 1978년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상수도 파열 사고로 50만 명이 3일간 단수되기도 했습니다. 이 실패들이 한국의 교과서가 됐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쌓고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1985년부터 국가 차원의 수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이 도입됐고 1994년에는 전국 광역 상수도망이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지역 간 물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강원도의 물이 충청도로, 충청도의 물이 수도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은 물을 국가 단위로 관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정보 기술이 결합됐습니다. 센서, 자동 제어, 원격 모니터링, 2008년 이후 스마트 워터 관리 시스템이 본격 도입됐고 2016년부터는 인공지능 기반 예측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그 결과 누수율은 평균 4%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약 3%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60년이 걸렸습니다. 단번에 만들어진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가뭄, 홍수, 질병, 단수, 정전, 이 모든 실패가 데이터로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 위에 지금의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여기서 결정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아프리카의 문제를 책으로 배운 나라가 아닙니다. 직접 겪었던 나라입니다. 굶주림도, 물 부족도, 전력 불안도, 전염병도 모두 경험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하는 나라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감의 힘이 곧 전혀 다른 형태의 협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수장을 나와 숙소로 돌아온 뒤에도 제 머릿속에는 숫자 하나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240억 달러, 원화로 32조 원. 저는 솔직히 그 숫자가 너무 커서 오히려 의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국제회의장에서 발표되는 거대한 약속은 종종 분위기만 만들고 사라지곤 했고, 특히 아프리카 관련 약속은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탄을 멈추고 아주 차갑게 계산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는 그 240억 달러가 정말 한 번에 쏟아붓는 현금인지 아니면 보기 좋게 포장된 숫자 묶음인지부터 따져야 했습니다. 자료를 다시 읽어보니 구성은 명확했습니다. 공적 개발 원조 100억 달러, 수출금융 140억 달러. 숫자만 보면 거대한 한 덩어리지만 성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상으로 들어가는 돈과 조건을 달고 움직이는 금융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이야기의 핵심을 놓칠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수출금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곧바로 경계심이 올라갑니다. 겉으로는 지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업 수주를 위한 레버리지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던 유럽 쪽 연구자들, 특히 원조를 오래 다뤄온 사람들은 비슷한 방식의 발표를 들을 때마다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숫자만 던져놓고 결국은 계약만 챙기는 것 아니냐는 표정, 더 노골적으로는 아프리카를 또 다른 시장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로비로 내려가니 실제로 그런 반응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유럽 싱크탱크 연구원은 한국이 너무 과장된 약속을 했다며 고개를 저었고, 또 다른 사람은 한국이 아프리카를 이해할 리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하게도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더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을 비웃는 그 시선이 단순한 편견인지 아니면 실제로 근거가 있는 경고인지 제 손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검증 절차를 밟았습니다. 먼저 한국 정부 공식 발표 자료와 국제기구 보도 자료를 대조했고, 그 다음에는 숫자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는지 구조를 따졌습니다. 여기서 제 첫 번째 의심은 아주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 정도 규모를 감당할 수 있나? 국가 예산과 비교했을 때 말이 되는가? 저는 한국의 최근 공적 개발 원조 규모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미 한국은 한 해에 수십억 달러 단위로 국제개발협력 예산을 운용해왔습니다. 그렇다면 100억 달러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발상이 아니라 기존 흐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수출금융 140억 달러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수출금융이란 결국 금융기관이 움직여야 하고 프로젝트가 성사되어야 하며 상대국의 상환 능력과 리스크 관리가 따라와야 합니다. 말하자면 약속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더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의 금융인지, 어떤 조건인지, 실제로 아프리카에 부담이 되는지, 아니면 숨통을 틔워주는지. 여기서 두 번째 의심이 터졌습니다. 혹시 조건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구조는 아닐까? 저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무리한 차관으로 어떻게 무너졌는지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이자율이 조금만 높아도 상환 기간이 짧기만 해도 인프라는 금세 빚의 올가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제시하는 금융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찾아냈고, 핵심은 양어성이라는 단어에 있었습니다. 낮은 이자율, 긴 상환 기간, 그리고 상대국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조. 그 순간 저는 적어도 이 방식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완전히 걷어내기에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숫자가 현실이 되는 과정을 믿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상회의장 주변에서는 이미 몇몇 아프리카 대표단이 실무회의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통역이 오가고 문서가 테이블 위를 지나가고 특정 분야 담당자들이 따로 모여 조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정상회의였지만 그 뒤편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발표가 끝난 직후부터 바쁘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사진만 찍고 끝나는 행사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을 얕보던 시선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그저 반도체 강국 정도로만 알고 있던 사람들이 점점 다른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누수율, 정수 효율, 운영 자동화,
유지보수 체계 같은 단어들이 대화에 섞이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한국이 물 관리에서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지표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지보수의 현실성, 인력 부족 문제를 기술로 우회하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전문가들은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얼마나 내느냐가 아니라 왜 한국이 이런 설계를 할 수 있느냐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더 확실히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약속이 실제로 아프리카의 물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느냐? 농업, 전력, 물 공급이 한 덩어리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 단편적인 프로젝트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이 내놓는 문서에는 물관리 시스템이 전력과 농업, 도시, 인프라와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댐과 정수, 해수 담수화, 관로, 전력망, 물관리 데이터 시스템이 하나의 패키지처럼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성을 보는 순간 이들이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게 아니라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저를 붙잡던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약속을 많이 들어본 대륙입니다. 그래서 약속보다 중요한 건 첫 실행입니다. 작은 계약 하나라도 실제로 움직이느냐, 그게 신뢰를 가릅니다. 저는 그래서 정상회의가 끝나기 전에 실제로 논의 중인 협력 사례들을 최대한 확인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이미 구체적인 분야와 금액, 방식이 오가고 있었고, 협력 의제를 종이에 적는 수준을 넘어 실무자가 붙어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 사실은 제 마음속의 의심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이 아프리카를 돕겠다고 나선 이유를 숫자에서만 찾지 않게 됐습니다. 숫자는 결과일 뿐이고 진짜 궁금해야 할 것은 원인이었습니다. 왜 한국은 이런 방식으로 설계하는가? 왜 단순 지원이 아니라 운영 가능한 시스템을 강조하는가? 왜 인력 부족이라는 현장의 문제를 기술로 우회하려 하는가? 저는 그 질문들이 쌓이면서 이 이야기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32조 원이라는 거대한 발표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숫자는 문을 여는 열쇠였을 뿐이고 진짜 내용은 그 숫자 안에 숨겨진 구조와 조건, 그리고 설계자의 경험에 있었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주겠다고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아프리카의 현실을 통과할 수 있는 해법을 만들었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큰 돈을 말한 게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방식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과거 자신들이 겪었던 결핍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이 구조가 실제 현장, 특히 물과 전력과 식량이 동시에 무너지는 남부 아프리카의 현실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느냐? 저는 바로 그 답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이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상회의가 끝난 뒤 세계 언론은 한국의 발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기사 제목과 달리 전문가들의 반응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공식 평가는 긍정적이었지만 비공식 분석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더 많았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아프리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25년 동안 수많은 개발 프로젝트를 지켜봤습니다. 계획은 완벽했지만 현장에서 무너진 사례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을 떠나 곧바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잠비아 남부 농업 복구 시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최근 5년간 가뭄과 전력난이 반복되며 농업 기반이 거의 붕괴된 곳이었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 통계에 따르면 이 지역 옥수수 생산량은 2019년 대비 2024년에 47% 감소했습니다. 가축 폐사율도 같은 기간 32% 증가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먼저 눈에 띈 것은 비어있는 창고들이었습니다. 곡식이 쌓여 있어야 할 공간은 텅 비어 있었고 녹슨 농기계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비가 오지 않는 것도 문제였지만 물이 있어도 쓸 수 없다는 점이 더 절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로가 망가져 강물이 있어도 농지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전력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이 지역 평균 정전 시간은 하루 13시간을 넘었습니다. 일부 마을은 이틀에 한 번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정수시설과 펌프를 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환경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본 유럽연구소 소속 전문가 한 명은 비공식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어느 나라 기술도 버티기 어렵다는 평가였습니다. 저 역시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준비를 했어도 이 환경은 너무 가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의 접근 방식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건설 장비를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3달 동안 현장 조사에만 집중했습니다. 토양 염도, 지하수 깊이, 수질 오염도, 강우 패턴, 기존 관로 손실률, 이 5가지를 모두 데이터화했습니다. 위성 영상과 현장 측정을 결합해 지역별 수자원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국제기구 자료와 실제 수치가 20% 이상 차이가 난다는 사실도 발견됐습니다. 기존 자료가 오래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팀은 이 자료를 다시 정리해 현지 정부와 공유했습니다. 2단계에서부터 현지 관료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외국 전문가 말을 그대로 따르던 분위기에서 이제는 함께 분석하는 구조로 변했습니다. 설계 단계가 끝난 뒤에도 공사는 바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먼저 가동됐습니다. 펌프 관리, 센서 점검, 수질 분석, 전력 제어, 비상 대응 체계, 이 5분야로 나눠 현지 기술자 68명이 선발됐습니다. 이들은 6개월 동안 집중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 자료는 영어와 현지어로 동시에 제작됐고 실습 비중이 전체의 70%를 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지금까지 본 어떤 프로젝트와도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원조 사업은 시설부터 짓고 운영은 나중에 고민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운영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정수시설이 본격 가동된 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센서 일부가 고온 환경에서 오류를 일으킨 것입니다. 시스템 전체가 멈췄고 현장은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과거였다면 이 순간이 실패의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원격 관제센터와 즉시 연결됐고 문제 원인은 15분 만에 파악됐습니다. 예비 부품 교체와 재설정까지 총 38분이 걸렸습니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시설은 정상화됐습니다. 이 장면은 현지 관리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예전 시설은 한번 멈추면 며칠씩 방치되곤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한 달 동안 운영 데이터가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관계 면적은 기존 대비 41% 증가했고 작물 생존율은 54%에서 79%로 상승했습니다. 식수 공급 안정률은 67%에서 93%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전 상황에서도 태양광 보조 시스템 덕분에 기본 운영이 유지됐습니다. 병원과 학교에 우선 공급된 물과 전기는 지역 생활 패턴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병원의 응급수술 취소율은 3개월 만에 36% 감소했고 학생 출석률은 15% 상승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공개되자 국제 언론의 논조도 달라졌습니다. 초기에는
실험적 시도라고 평가하던 기사들이 이제는 실제 모델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개발연구소 보고서에는 한국식 통합물관리 모델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중동과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보며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단기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이틀의 성과가 아니라 10년을 버틸 구조를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고장 없이 돌아가는 시스템, 현지 인력이 유지하는 구조, 데이터로 관리되는 운영체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단계가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대상 지역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초대형 재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력 붕괴, 수자원 고갈, 부채 위기까지 겹친 곳, 그곳에서는 지금까지의 방식이 통할지조차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한국의 전략은 가장 큰 시험을 받게 됩니다. 잠비아 남부 지역에서 시작된 첫 번째 성공 사례는 빠르게 주변 국가로 확산되었습니다. 국제기구 내부 보고서와 개발은행 분석 자료에 한국의 시범 사업 데이터가 인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관계 효율 41% 상승, 식수 안정률 93%, 작물 생존율 79%. 이 숫자들은 회의실 안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대상 지역은 짐바브웨 북부와 잠비아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전력 붕괴, 수자원 고갈, 부채 위기, 식량 위기가 동시에 겹친 최악의 지역이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은 국가 부채 비율이 국내 총생산 대비 98%를 넘고 있었고 외환 보유액은 3개월 수입분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카리바댐 수위 저하가 겹쳤습니다. 2024년 기준 가용 저수량은 8%까지 떨어졌고 6기 터빈 중 5기가 멈췄습니다. 전력 생산량은 정상의 12%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하루 평균 정전 시간은 21시간을 넘었습니다. 병원, 식량 창고, 상수도 시설, 통신 기지국까지 차례로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을 두고 유럽개발연구소는 회복 불가능 구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에도 구조적 붕괴 상태라는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지역은 누구도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한국조차 이곳에서는 버티기 어렵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언론 일부는 무리한 확장 아니냐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 재정 부담을 걱정하는 기사도 늘어났습니다. 전문가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이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를 떠안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대규모 시설부터 짓지 않았습니다. 우선 전력 회복, 소형 정수, 비상식수 공급, 의료시설 안정화, 이 4가지를 먼저 해결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첫 단계로 이동식 태양광 발전 모듈 120세트가 투입됐습니다. 각 모듈은 하루 평균 45kW 전력을 생산할 수 있었고 병원과 통신기지국에 우선 연결됐습니다. 동시에 소형 해수 담수 장치와 지하수 정화 장비가 배치됐습니다. 하루 평균 3만 리터 이상의 식수가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기 직전 집중호우가 발생하며 임시시설 상당수가 침수됐습니다. 펌프 17대가 고장났고 관로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를 즉각 실패 사례로 보도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 위기라는 제목이 등장했습니다.
유럽 언론에서도 과도한 낙관주의의 한계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사실상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악조건에서는 어느 나라든 버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제가 예상한 방향과 달랐습니다. 현장팀은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기상 데이터와 수위 변화를 실시간 분석해 취약 지역을 다시 분류했습니다. 침수 위험 지역은 즉시 철수했고 고지대로 시설을 이전했습니다. 동시에 예비 장비를 대량 투입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손상된 시설의 78%가 복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내부에서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산 초과 우려, 성과 불확실성, 정치적 부담, 모든 위험 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현장팀은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투입 자원을 확대했습니다. 추가로 2억 달러 규모의 긴급 지원 패키지가 승인됐고 전문 기술 인력 140명이 증원 배치됐습니다. 이 결정은 국내에서도 큰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일부는 왜 남의 나라에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데이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력 가동률은 12%에서 46%로 상승했고 식수 공급 안정률은 35%에서 81%로 회복됐습니다. 병원 가동률은 64%까지 올라갔고 식량 저장 손실률은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는 국제기구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세계은행과 유엔 개발계획은 공동 보고서를 통해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2배 빠르다고 평가했습니다. 초기 비판을 쏟아냈던 연구소들도 보고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 불가능이라는 표현은 단계적 회복 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숫자가 바뀌자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언론의 논조가 달라졌고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작은 나라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행하는 나라, 책임지는 파트너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현지 정부들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전에는 관망하던 국가들이 공식 협력 요청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탄자니아, 모잠비크, 말라위, 세 나라가 동시에 물관리 협력 협약을 제안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총 18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한국 방식이 지역 표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병원에서 만난 의료진은 이제 수술 중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 농부는 올해 처음으로 수확을 창고에 쌓았다고 했습니다. 한 교사는 아이들이 물통 대신 책을 들고 온다고 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거대한 흐름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방식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을 선택한 전략이라는 것을, 눈앞의 성과보다 10년 뒤를 보는 구조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이 지역에서 한국은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가장 극적인 회복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은 또 다른 질문을 낳았습니다. 한국이 여기까지 해냈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그리고 세계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 그 답은 곧 이어질 마지막 장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부 아프리카 전역에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시장에 쌀과 옥수수가 다시 쌓이기 시작했고 식수 배급을 기다리는 줄이 짧아졌으며 병원 응급실의 혼란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은 숫자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시범 지역의 식량 불안정 인구 비율은 2년 만에 41%에서 26%로 감소했습니다. 아동 영양 실조 비율도 18%에서 11%로 줄어들었습니다. 전력 공급 안정도는 평균 38%에서 71%까지 회복됐고, 상수도 누수율은 기존 43%에서 19%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이 수치는 국제기구 검증을 거쳐 공식 보고서에 실렸습니다. 이제 누구도 우연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단계였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다시 서울에서 시작된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발표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작은 나라, 한계가 뻔한 나라, 기술은 있어도 경험은 없을 나라, 이런 말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문서로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남겼고, 데이터로 증명했고, 사람들의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국제사회도 이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은행 연례 보고서에는 한국형 개발 협력 모델이라는 항목이 신설됐고, UN 개발 계획 내부 문서에는 참조 사례로 반복 인용됐습니다. 유럽연합 개발위원회 역시 한국의 물관리 시스템을 차세대 표준 모델 중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신참이 아니었습니다. 아프리카 개발 무대에서 하나의 기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잠비아의 한 농부는 이제 비가 오지 않아도 씨앗을 심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짐바브웨의 한 간호사는 수술 중에 전기가 끊길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말라위의 한 교사는 아이들이 물 대신 책을 들고 학교에 온다고 했습니다. 이 평범한 이야기들이 이 프로젝트의 진짜 성과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아프리카에 준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술만도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산 가능한 가능성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내일이 불확실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끝, 전기가 끊기면 끝, 물이 마르면 끝, 모든 것이 운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데이터로 예측하고 시스템으로 대비하고 사람이 운영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위기는 더 이상 재앙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아프리카 지도자들에게도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여러 정상들은 공개 연설에서 한국의 경험을 반복해서 언급했습니다. 전쟁 폐허, 최빈국, 원조 수혜국, 이 모든 조건에서 출발해 60년 만에 공여국이 된 나라, 그 자체가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가나는 운명이 아니라는 증거, 원조는 종착지가 아니라는 증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수십 년간 개발 현장을 취재하며 수많은 실패 사례를 봤습니다. 원조에 의존하다 무너진 나라들, 부패로 시스템이 붕괴된 사례들, 정치 불안으로 모든 것이 사라진 현장들. 그 속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는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례는 달랐습니다. 성공의 구조가 보였습니다. 계획, 교육, 운영, 검증, 수정, 확장, 이 6단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아프리카에서도 작동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문제는 계속 생길 것입니다. 기후 변화는 더 심해질 것이고, 국제 정세는 불안정할 것이며, 경제 위기도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응할 수 있는 틀이 생겼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한국을 비웃던 전문가들, 회의적이던 언론, 냉소적인 분석가들, 그들은 지금 다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해냈는가?
그 경험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이 질문 자체가 역전의 증거입니다.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설계하는 나라로 한국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확신합니다. 이건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개발 협력의 방식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돈 중심에서 구조 중심으로, 속도 중심에서 지속 중심으로 한국은 그 방향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 역시 비웃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 판단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크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요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실험했고, 실패했고, 고쳤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60년 동안 그렇게 쌓아온 결과가 이제 다른 대륙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사회도 포기하지 않으면 변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증거 위에서 다시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경험이 대륙을 건너 미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한국을 다시 바라보게 된 이유입니다.